김범준 교수님과 제가 맞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 철학의 구멍들을 저희가 잘 찾아냅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 아우디를 타고 다녀요. 겉을 다 바꿨어요. 근데 아우디의 엔진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우디이죠. 저 삼각별 달았는데 벤츠 달았는데도 아우디예요. 얘가 이제 약점이 많은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 모두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얘기하면 얘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저는 봅니다. 모두가 다 바뀌어도 저는 상관없다. 일리가 없진 않아요. 없지 않은 정도 아닐 텐데. 슬리퍼의 윗부분하고 마크만 떼다가지고 운동화에다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슬리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포기하셨죠? 한 단계 철학은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고흐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딱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누가 훔쳐갔어. 과학은 다 뗐습니다. 이제 철학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철학을 보다 재밌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 저는 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과학철학자 장대기입니다. 가천대 스타터 칼리지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이고요. 철학의 로망을 갖고 있는 통계물리학자인데 철학을 보다에 놀러와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살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철학자분들 그리고 이제 과학자분 포함해서 같이 철학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로망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좋아하셨었어요? 제가 뭐 전문 철학자는 전혀 아닌데 네. 철학책 읽고 하는 거는 좋아했었고요. 물리학자가 철학을 보는 관점을 제가 한 철학자 책에서 재밌는 표현을 봤었는데 이름이 참고로 물리학자들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철학은 명료하게 사유하려는 특별히 완고한 노력이다. 그 얘기가 참 멋있었고요. 그리고 철학은 사유의 극한에서 형성되는 행위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남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물리학도 그런 면에선 철학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명료하게 사유하려는 노력 그리고 어떤 사유의 경계에서 성립하는 학문. 철학하고 물리학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지와 아직 모르는 미지의 경계에서 철학이라는 활동이 벌어지듯이 물리학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수많은 것들을 막 관찰하잖아요. 연구하고. 수많은 것들을 다 연구하는 게 다 과학 분야인데 이제 그 연구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연구하는 게 철학 아니에요? 약간 전 그렇던데. 꼭 사람을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라기보다도 대상과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관찰의 주체를 더 연구하는 게 철학인 것 같은 느낌. 지금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관찰의 주체, 그렇죠. 대상, 연구. 이게 다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물리학자들은 그 개념 자체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철학이 이제 그런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관찰이라는 게 무슨 의미고, 맞아. 관찰의 주체라는 건 뭐고, 그런 거는 물리학보다는 철학의 영역인 거죠. 근데 원래 고대 때는 이제 철학이 뭐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천문학도 했는데 아니, 물리학자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철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영역으로 할 수는 없는데 철학이 이제 전문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철학은 되게 어렵다, 난해한 얘기만 한다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과학하고 철학하고 똑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네, 맞습니다. 면에서는 뭐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과학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금 과학이라고 얘기해,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내추럴 필로소피, 자연 철학이라고 해서 철학의 한 분야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우리 철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지금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 생물학자들이 하는 일 이런 걸 다 했어요. 과학혁명 넘어오면서 분기를 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제도권화된 그런 물리학, 과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됐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김범준 교수님과 제가 맞잖아요. 네, 온 만큼 아마 이전에 하셨던 그 철학을 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된 긴장이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 철학의 구멍들을 저희가 잘 찾아냅니다. 그럼요. 과학은 21세기 철학이죠. 어찌 보면 꽤나 오래된 문제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철학자분들이 고민해서 풀지 못했던 것들을 과학을 좀 첨가하면서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외부인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철학자분들 바짝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학의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 테세우스의 배 아시죠? 이거는 네. 여기 이제 배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뭐 하나씩 뜯어져 갖고 하다 보면 이제 원래 부품은 하나도 안 남았어. 근데도 얘는 테세우스의 배냐, 이제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요거에서 저는 이미 테세우스의 배와 비슷한 현상을 저 고등학교 때 겪었거든요. 승리의 3선 슬리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는 건 그냥 2,000원짜리잖아요. 네. 그 오리지널 아디다스에서 나온 거는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신다 보면 바닥이 막 해져요. 그리고 위에 껍데기랑 밑에 바닥이 분리가 됩니다. 맨 처음에 분리됐을 때는 싼 거 사다 그냥 갖다 붙여요. 그럼 이미 밑에는 이제 새로
새로운 부품이 된 거잖아요. 위에도 나중에 근데 너덜너덜해지다 보면 하얀색 플라스틱 그것만 좀 남고 검은 부분이 막 다 해집니다. 그럼 분리해갖고 다시 붙여. 그래서 오리지널 아디다스의 원래 부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걔는 끊임없이 그 아디다스라고 주장을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 아디다스 상표는 그래도 유지가 돼야겠네요. 그 상표는 유지가 돼요. 아, 네, 그것마저 없어지면 그게 정체성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 테세우스의 배는 원래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이건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없느냐 요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은 어느 쪽이에요? 이건 부품 다 바뀌었어. 테세우스의 배예요? 그 부품을 바꾸는 과정이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죠. 테세우스의 배라고 우리가 정체성을 부여할 정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걸 이야기한다면 부품이 결국 모두 바뀌어도 저는 테세우스의 테세우스의 배다. 배라고 판자가 떨어졌다, 돛이 바뀌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뀌겠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품을 100이라고 치면 100 중에 뭐 20%가 바뀌었다, 30%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 바뀌면 완전히 다른 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바뀌었다면 그 배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아까 아디다스 쪼리 얘기하셨잖아요. 그 아디다스에서 마크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른 건 다 바꿔도. 네. 슬리퍼의 본질은 아디다스의 그 상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까지 다 바뀌니까 저는 다른 배라고 생각하는데 아. 점진적으로 바뀌었을 때 본질적인 속성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거는 같은 배다. 여기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질이 뭐냐에서부터 네. 뭐 누가 어떤 사람은 엔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아우디를 타고 다녀요. 겉을 다 바꿨어요. 에어컨도 다 바꿨어요. 네. 근데 아우디의 엔진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우디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앞에다가 저 삼각대를 달았는데 벤츠 달았는데도 아우디에 그렇죠. 엔진 자체가 차대 번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문제가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하나하나 다 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좀 제가 종합하면서 제 나름대로 첨언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A는 테세우스의 배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형상과 진료 개념을 좀 가져오고 싶은데 형상과 진료. 아 역시 오, 좋아. 왜냐하면은 하나의 그 실체가 있기 위해서는 진료만 있어도 안 되고 형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화학적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형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배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화재로 다 소실돼 버렸다. 그래서 상상력에 근거해서 새로 만들었다. 그럼 테세우스 배는 아니죠. 근데 그 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뭐 점차적으로 바꾸고 본질적인 거 유지되고 그랬는데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는 좀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지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개보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건 테세우스의 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테세우스 배는 아니고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 예전에 남대문이 불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결국 복원을 했는데 그때 고고학자들이 논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학자들이랑 남대문이 완전히 탄 게 아니라 그 석축하고 기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살려서 복원하면 이건 남대문이다, 숭례문이다. 근데 만약에 정말 잿더미 하나 안 남게 다 타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복원된 남대문이니까 일종의 모사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둘을 나눠서 보면 안 된다. 형상은 형상대로 진료는 진료대로 같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실체다라고 얘기한 거고. 아니다는 거네, 그죠?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봐요. 다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 이제 저도 사람들한테 그게 인정을 중요한 거예요. 받으면 과정의 연속성. 예, 만약에 그게 1000년, 1500년 흐르다 보면 소멸이 될 거거든요. 두 분이 뭘 네. 전제하고 계시냐면 사실 정확히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테세우스 배라고 명명하는 그 순간만 테세우스의 배인 거죠. 나머지는 계속 물질 조성이 다 바뀌니까 그 순간에 해당되는 물질 속성을 전부 다 기술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 테세우스의 배고 나머지는 다 바뀐 건데. 아니 근데 요건 제가 심플하게 답을 내요. 아, 예, 예. 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들이 조금 좀 생각보다 많이 실망스러운데? 와, 저는 이제 4명 중에 1명은 껴도 될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 모두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얘기하면 얘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저는 봅니다. 아디다스 슬리퍼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모두가 다 바뀌어도 저는 상관없다. 사람들이 모두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 논리의 약간의 요 문제점은 구멍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개념이 객관적인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죠. 정의된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테세우스가 배가 아니라 테세우스의 슬리퍼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테세우스의 슬리퍼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맞습니다. 없잖아요. 배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걔를 테세우스의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순간 걔는 배가 되는 겁니다. 위험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명명하는 것이 다 그 실체다 그러면 네. 없는 존재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주몽이 쓰던 화살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네. 주몽의 화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매우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른데 근거라는 게 뭘까요? 이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르든 슬리퍼라고 부르든 명명과 인식의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슬리퍼의 기본적인 정의가 있으시다고 이제 가정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슬리퍼를 사람들이 밑에 바닥이 있고 위에 껍데기 있는 요를 슬리퍼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모두가 얘를 배라고 부르는 순간 얘는 배가 되는 겁니다. 일리가 없진 않아요. 없지 않은 정도 아닐 텐데. 이걸 탁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의자라고 부르자. 그럼 걔는 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규약에 의해서 의지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연쇄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개념은 그 연쇄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의자라고 부르는 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의자라고 불렀던 건 다른 무언가가 불려야 되고. 돼야 되겠죠. 그 연쇄 속에서 나오는 테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배라고 하는 우리의 구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안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규약으로 시작된 개념의 어떤 이름이 나중에는 연쇄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불릴 수는 없는 거죠. 고등어란 생선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얘를 오징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오징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가 되죠. 근데 이제 오징어라고 오징어의 부를 뿐인 내용이 거죠. 바뀌는 거지 그 다음. 오징어라고 부를 뿐이다. 진료적인 것이 꼭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도 오늘 굉장히 비슷한. 이게 뭐 절충주의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 네. 대상이라고 할 때 저도 슬리퍼 예를 들면 슬리퍼의 윗부분하고 마크만 떼다가지고 운동화에다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슬리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디다스 운동화 내지는 혼종일 수는 있죠. 요건 한번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이 하나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드디어 이 정도로는 얘기가 안 된다. 너무 답답하신 나머지 급히 오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호건입니다. 영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철학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테세우스의 배라고 뭐 워낙 유명한 이제 주제니까 막 당연히 아실 텐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일단은 테세우스의 배가 완전히 다 부품이 바뀌었을 때도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 물음에 우리 김범주 교수님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면 얘는 다 바뀌는 순간이 되더라도 테세우스의 배다. 그 다음에 배의 본질이 유지된다면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부품, 핵심적인 어떤 뭐 명패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 테세우스의 배다. 그 다음에 형상과 진료 요것을 좀 잘 봐야 된다. 조금 물론 어려운 얘기라 저도 다는 이해 못했습니다만 대략 그런 이야기. 저는 모두가 다 테세우스의 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거기서도 좀 더 다른데요. 또 달라요? 예,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부품이 다 바뀌어도 테세우스의 배예요, 아니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테세우스의 배 중에서 어떤 것이 테세우스의 배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테세우스의 배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럼 테세우스의 배라는 거예요?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테세우스의 배 아니냐. 네. 그 입장 같으면 모든 사람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합의한 것이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이 되고 네.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뭐 그 테세우스의 배가 부품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상관없습니다. 것들과 상관없이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불교에서 이제 제법 무아라고 할 때 재행무상 뭐 모든 법칙은 일정한 본래 모습이 없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연생기거든요. 개념이 확정되는 것은 그 개념 자체의 의미보다는 네. 개념을 둘러싼 외부의 조건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게 외부의 조건이 되는 거죠. 테세우스의 배라는 정체성 자체는 물질적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테세우스의 그건 배가 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쪽의 입장이 되는 거죠. 교수님 생각이 저랑 비슷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럴 때는 재행무상, 재법무가 이러지 마시고 정영진의 한 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플하게 끝납니다. 정영진의 한 표 주신 겁니다. 네. 자, 이제 저도 든든하게 우군이 생겼고요. 아니 근데 조금 달라요. 지금은 다요. 사람들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인식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인식이란 과정이 없었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기로 한 거지.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이게 배 역할을 하든 말든 우리가 보든 말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앞으로 이거 테세우스 배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테세우스 배라고 하신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은 테세우스의 배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이 문제가 생기는 게 테세우스의 배 아까 부품 다 바꿨잖아요. 어떤 아주 못된 놈이 바꾼 부품들을 다 몰래 갖고 있다가 교체되는 순간 그 교체된 부품들 다 모아서 다시 조립을 했어. 그럼 얘가 사실상 원래 테세우스의 배의 부품들은 모두 다 여기로 간 거니까 어찌 보면 얘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테세우스의 배는 저 다 수선된 상태로 깔끔하게 저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수선된 부품들 하나하나씩 모아서 다시 재조립한 이 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건 테세우스가 해전을 펼칠 때 탔던 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부품을 다시 재조립해서 똑같은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테세우스의 배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그 해전에서 쓰였던 배는 사실 하나씩 교체됐던 그 부품들로 만든 거로 조립한 게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근데 새 부품들보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네. 중요한 일을 했다.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는 세상에 수만 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촬영할 때 썼던 그 시리얼 번호에 해당하는 카메라. 그게 한 대밖에 없겠죠. 예, 비록 부서지고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뭐 중요 부품이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 썼던 카메라지. 동일한 모델이 더 완전하고 새 것처럼 보이는 모델 다른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그 사람이 썼던 그러니까 것이다. 헌 부품들로 만든 그 배가 테세우스의 배냐는 질문에 그럼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배가 구성됐을 때 이걸 다 떼가지고 새로 만들면 뭐 이거 자체가 테세우스의 배 아니겠느냐. 제가 말하는 형상은 이 진료와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닌 거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활용되고 이렇게 명명되고 그쪽에 딱 전시됐을 때의 과정이 다 형상적인 거에 포함되니까 그걸 누군가 쪼개서 가져가가지고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는 아닌 거죠. 아무리 뭐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모양이 같은 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형상적 의미에서 동질적인 건 아니란 그 말이에요. 모든 부품은 완벽하게 새로 재조립한 이 배가 맞는데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으면 그럴 텐데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리학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걸 물리학에서는 구성 환원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로 과연 환원할 수 있느냐. 환원한 다음에 그걸 다시 모았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보았던 그 물체와 같은 건가라고 생각하면 심지어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극단적으로는 뭐 저나 뭐 장대익 교수님이나 우리 모두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다 모아놨다가 그걸 갖고 저를 다시 조립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나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생물 철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연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Natural kind. 자연종이라는 것은 금속, Fe, 철이라고 하는 것은 1억 년 전의 철이나 지금 있는 철이나 똑같거든요. 원자 구성이 똑같거든요. 네. 그거는 역사랑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라 하더라도 그 인공물의 구성적 요인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되냐면 historical entity라고 얘기하는 역사적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존재자는 갖고 있는 속성만으로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역사에서 그 현장의 의미 때문에 명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테세우스의 배를 만약에 구성으로만 따져본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철이 얼마였고 뭐 목재에서 무슨 구성 요소가 얼마였고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역사적인 의미로 그걸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네.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얼마나 취약하신지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거 그걸로 이제 결론 내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잠시 빼고 전시장에 정프로의 레고 작품이라고 해서 10개짜리 레고 부품으로 만든 핸드폰이 있습니다. 하나씩 빼요. 어떤 놈이 도둑 맞았으니까 다시 한 갖다 놨죠. 얘는 그대로 계속 전시되어 있습니다. 10개짜리 하나 누가 가져갈 때마다 전 계속 꽂아놨어요. 제 걸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 10개의 부품을 모두 얘가 가져갔어. 그래서 새로 구성을 딱 했습니다. 10개짜리로 똑같이. 그럼 어떤 게 정프로의 레고 작품이 되는 거냐? 요 질문이죠. 현대미술 장르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장대 교수님이 얘기하는 역사성이라는 게 사실 구성 요소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성 요소의 관계에도 역사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처음에 정영진 프로님이 조립했을 때의 역사성까지 생각하면 그거를 다 흩었다가 다시 모았다고 해서 정영진의 심지어 제 낙인도 있는데 왜 최근에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인 네, 네, 네. 예술 작품이 86억. 있었죠? 그게 86억에 납찰됐다는 거 예. 알고 계시네요. 그걸 만약에 그 작가가 아니고 정프로님이 똑같이 어떤 미술관에 가서 바나나하고 이렇게 가격이 상상이 안 붙였던 되는데요. 800원? 아하, 이건
더 높을까요? 그 뒷시장에 왜 파운틴, 변기 놓고 거기 자기 사인이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현대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제가 갖다고 놨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지금 의도성도 나오고 역사성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질문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부품을 훔쳐다가 똑같이 만들어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단순히 명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질문으로 누군가 내 세포를 떼다가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복제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걔는 내가 아닌 거죠. 나랑 거의 100% 진료적인 일체감이 있어도 개인한테는 그 역사성이 내 경험과 내 기억과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데 걔는 그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유전적으로는 동등한데 같은 개체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쌍둥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성을 가진 두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포기하셨죠? 한 단계 철학은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한 단계 더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거 있어요. 좋다. 고흐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이 있어요. 당연히 고흐 그림이죠. 딱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누가 훔쳐갔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거의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계속 걸려있어요. 한 20년째. 다시 그린 게. 근데 훔쳐간 애가 어느 날 20년 후에 자 이게 고흐의 사실 진짜 별이 빛나는 밤에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고흐 사인도 있을 거고 뭐 고흐의 진짜 고흐가 그린 걸 테죠 이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역사성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그럼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 역사성은 다 모조품에 있겠죠. 그럼 제작 과정에 역사성은 없잖아요, 거기는. 사기라는 역사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위작은 위작일 뿐이고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펼치는 지형이 다른 거예요. 이걸 완전히 통으로 훔쳐갔으면 그건 그거죠. 고흐 건데 만약에 쪼개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했다. 몇 가지 다른 걸 섞어서 그러면은 이건 고흐의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고흐가 그린 물감과 똑같은 안료를 사용해서 똑같이 그렸다 해도 고흐 작품은 아닌 거죠. 자, 반 쪼갰어요. 훔쳐갈 때 반 쪼갰어요. 너 어떤 애 훔쳐갔어. 나머지 반을 잘 붙였죠. 그리고 다음 해 또 반을 쪼개서 이쪽 원래 있던 쪽을 뜯어갔어. 그래서 또 반 나머지를 또 갖다 붙여놨습니다. 아, 여러분이 워낙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극단적 사고 실험가인데 네, 테세우스의 배. 네, 그래서 나머지 결국은 훔쳐간 애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자, 이때 어떤 게 진짜예요? 그건 테세우스의 별 되는 밤 아니에요? 자, 빨리 얘기해보세요. 정프로의 그림 같은데 그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도 비슷한 경우는 뭐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사람의 세포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의 세포.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신체의 세포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요소가 변한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사라지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안 좋은 비유입니다만 정프로님이 어제 어디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서로 이제 공격하는 분이 훔쳤다 치고요. 수사를 해가지고 예. 범인을 특정해서 예. 정프로님을 영장을 갖고 적법하게 체포하러 왔어요. 예. 오늘. 그럼 정프로님이 어제의 나를 체포하세요. 오늘의 저는 세포도 다 바뀌었으니까 저 아닙니다. 아, 예를 들어 이렇게 1년 얘기하면- 전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 그 비슷하게 이제 요즘에 사람의 신체 기관 등을 더 이렇게 강화하는 쪽에 뭐 로봇 기술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저의 머리만 빼고 나머지 몸을 다 기계화했어요. 그거는 여전히 저는 저죠? 맞나요? 공각기동대 같은 데 보면은 네. 그게 사이보그잖아요. 뇌의 일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화해서 일종의 대체 가능한 몸을 만드는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고 아마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게 포스트 휴먼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식 받으려면 되게 오래 기다려야 네.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인공 장기처럼 잘 된다 그러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다할 만한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뇌예요, 뇌. 그렇지, 뇌. 네. 다 이식받는 거 좋아하는데 제일 꺼려지는 게 뇌예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보면 그게 하나의 뭐 통념이냐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이죠. 뇌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면 뇌 해마가 좀 쪼그라들어서 이 사람이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일종의 사람에 있어서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뇌거든요. 만약에 뇌를 보존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잘 조화롭게 갈아 낀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뇌 이식이란 없다. 그건 몸 이식이다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뉴럴링크
핑크니 뭐 이런 기술들이 그렇죠.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뇌 활동 등을 전기화해서 컴퓨터에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뇌가 워낙 중요하다고들 하시니까 그 컴퓨터가 그럼 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트랜스덴탈 같은 영화의 주제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그런 관계나 역사성까지 다 포함하는 정도의 정보라면 다 복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나죠. 우리 뇌에 저장된 과거의 뭐 경험이든 기억이든 과거의 감정의 느낌이든 모든 어떤 것도 생략 없이 완벽하게 복제를 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제 뇌를 완전하게 네. 업로드 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우리의 뇌라는 이것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은데 뇌 이코르 정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정보만 해가지고 전혀 다른 뭐 뇌에 집어넣는다든지 컴퓨터에 집어넣는다든지 정보만은 아니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최소한의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주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몸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 사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유지가 돼야지 이게 100% 정보로 바뀐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충 뭐 경계를 생각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죠, 머리. 바디보다는 만약에 내 몸 전체가 영화 뭐 로보캅 같은 거 보면 몸 전체가 다 기계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도 거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아마 머피일 텐데 머피란 말이야. 사람들이 너는 머피고 로봇이 아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마지막에 머리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는 컴퓨터로 주입한 그 기억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자꾸 거기서 보면 충돌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뇌를 제거하고 정보만 이렇게 네. 업로드를 했다. 그러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그 뇌 중심적 사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얘기 맞아요. 주시는 뇌 게 중심적 사고 맞아요. 뭐 현대 과학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뇌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더 붙여지는 얘기들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뇌가 나라고 느끼는 정체성이 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주장. 저도 똑같아요. 뇌가 나는 아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오늘 의외로 비슷한.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적 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네. 쓴 게 부분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는 네. 거죠.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을 때는 완전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기가 같이 작용하는 게 좀 그런 원리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데 이를 직접적으로 논증하지 못하고 늘 기를 가지고 논증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뇌라고 하는 걸 비유하자면 리에 견줄 수 있을 텐데 이 리와 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리라고 하는 게 이제 원리고 원리. 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물질적인 현상, 것들. 데이터로 환원할 수 있는 네. 것 이게 전부 이제 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 네. 자체를 직접 논증을 못 합니다. 늘 기를 통해서 논증을 하거든요. 기가 어떤 뭐 따뜻하다, 차갑다, 파랗다, 빨갛다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건 리에서 온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저 화투 칠 때 기리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화투의 원리와 그림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에 어쨌든 대해 상상력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니까 정신이란 말도 이제 근대어지만 정신적인 것은 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리만 남겨놓고 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 보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우리가 이제 뇌만 보존된 또는 모든 신체의 다른 부분을 기계나 네. 다른 물질로 대체하고 뇌만 그 상태로 보존되었을 때 그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라는 신경망 이 자체가 유기체로서 우리 몸의 반응이라든지 호출할 때 그 힘들다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냥 뇌만 남겨놓는다 그러면 단지 아까 김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또는 이제 뭐 기억 이것만 남아있는 걸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학자들한테 반박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통 속의 뇌가 진짜 가능할까? 사실 그건 사고 실험으로는 가능하지만 과학자들도 많이 그 비판을 해요.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뇌 중심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게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진짜 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근거가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지만 유전자 주변의 환경에 비해서 월등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도 사실 뇌가 진화한 거는 운동 때문에 진화한 거예요.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고나 스탑이나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신경계라는 게 진화했는데 네. 그거를 하나의 센트럴
내추럴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 거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고스톱 얘기 받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내 뇌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나 이 친구만 있다고 해서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아마 말씀을 주신 아마 이제 것 같아요. 그게 현대 네. 철학하고 이제 뇌과학하고 많이 논쟁이 붙는 지점인 것 같아요. 도대체 나라는 게 뭔가 할 때 뇌과학은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뇌의 작용 자체가 나다 그러는데 이제 좀 더 철학적 입장에서는 전홍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뇌라는 게 있지만 뇌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체적인 것 그리고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상호작용하는 세계와 뇌가 상호작용 나왔습니다. 상호작용. 이런 식의 것이 나지 그냥 달랑 뇌만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통 속의 뇌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물인간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경우에 뇌 활동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심지어 뭐 밖에 상황이 어떤지도 이제 눈으로 감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이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뇌 뭐 예를 들어 아주 기본적인 손의 쪽 뭐 이런 것만 조금 계시는데 나머지 뭐 대뇌 활동 이런 건 이제 거의 안 돼서 뭐 인식이나 이런 걸 다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나요? 치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치매. 우리가 그동안 관계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너무 다른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사람. 사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 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달라졌을 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네. 그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일종의 레토릭 같은 걸로 그냥 다른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의 의미의 다른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아닌 얘기는 건 아닌 아니죠. 네, 거겠죠. 뇌를 혹시 저랑 이렇게 바꿔요. 물론 안 돼. 이건 상상 얘기입니다만 행복하실 텐데요. 저희는 사람이 바뀐 건가요? 만약에 뇌가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도 이제 제 생각처럼 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뇌가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몸하고 연결되느냐가 다르겠죠.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보적 차원에서의 뇌가 아니라 저는 이제 체험의 근거로서 지각의 토대로서 네. 뇌라고 한다면 머리가 완전히 바뀌면은 바뀌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하겠지만요. 통 속의 뇌 이야기할 때 잠깐 떠오른 게 어쩌면 이미 우리 두개골을 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통 속의 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도 잠깐 떠올랐어요. 근데 몸이 있죠 대신에 우리가. 근데 뇌가 느끼는 제 몸은 결국은 몸과 제 뇌를 연결하는 그렇죠. 신경에 의해서 전달되잖아요. 물론 보통 이야기하는 통속의 뇌처럼 외부와 단절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미 우리가 통속의 뇌가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딱 그 안에 있고 내 몸이 느끼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화학 신호, 뭐 전기 신호, 뭐 화학 물질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주 정교하고 지금 인간처럼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우리 뇌가 느끼는 게 다르진 않을 텐데 그렇다면 저는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트라우마 같은 걸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기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의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몸이 어떻게 보면 몸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 뇌 과학에서는 몸의 기억이라는 게 결국 뇌에 구현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뇌에서 처리하지만 그게 뇌에 온전히 속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몸이 갖고 있는 몸의 자체 기억이 있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기억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습관을 보인다든지 할 때 뇌 과학에서는 그건 그냥 기억의 서로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절차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절차 기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일종의 그 경험의 근거로서 갖는 몸이 갖는 거 이건 단순히 뇌 이상이다. 좀 이 생각을 두고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메를로 퐁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각의 현상학에서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내 몸은 살이면서 몸이면서 동시에 지각인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뇌과학이 되게 발달하기 이전에 통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뇌과학을 더 들어가다 보면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불과한 건 아니지만 더 복잡하다.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면 몸이 없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제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상식이 됐어요.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 몸의 중요성을. 몸은 중요하다. 하지만 뇌가 그러면 덜 중요한 거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과 뇌를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고할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양궁 선수가 한 1년 동안 다쳐갖고 몸을 못 써서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근데 다시 양궁을 이제 하려고 활을 들었을 때 뇌는 그대로기 때문에 활을 잘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못할 거 아닙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 경우에는 뇌가 아무리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뇌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저글링을 6개월만 해도요. 회백질이 달라져요. 뇌 상태가 달라져요. 그걸 또 그만두면 또 회백질의 두께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다 뇌에 쌓이는 거고 뇌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저글링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군요. 보통 우리는 이런 신호를 갖고 있잖아요. 공부는 어렸을 때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중년들에 대한 뇌과학을 이제 해보니까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플라스틱하게 유들유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뭔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뇌 구조도 변한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보통 철학에서 현상학적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주관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인지나 정보로만 환원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정신병리 같은 거 치료할 때도 산책이나 운동이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를 권하는 게 이제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뇌의 변화도 가져오고 또 뇌가 또 몸에 대해서 또 역으로 작용하고 이제 이런 네네네. 과정으로 봐야지. 그래서 자꾸 제가 통 속의 뇌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원래 테세우스에 비해서 시작해서 이제 뇌와 나의 정체성, 뭐 자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나는 뭐라고 혹시 정의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라는 건 무엇이다? 어려운 질문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놓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뭔가 좀 작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단순히 이렇게 동물적인 존재가 아닌 거는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의지적 차원이 있는 거고 그게 욕망일 수도 있고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죽죠. 결국은 철학적으로 보면 우울증이라는 건 이제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느꼈을 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뭐 로고세라피에서는 그걸 주장하거든요. 치료의 근본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다. 의미라는 건 이제 개인에게는 의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죽을 상황이라도 이 의지가 있으면 이겨내지만 뭐 사지가 멀쩡해도 이 의지적인 게 훼손되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은 좀비같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시체.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구성 요소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구성 요소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없다면 내가 없지만 나를 구성 요소로 환원할 수는 없다. 와우, 거의 이제 철학 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셨어요? 근데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인의 서재라는 책, 서평 쓰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광고하시는 박웅현 선생님이 뭐라고 추천사를 썼냐면 무엇을 읽어왔는지가 그 사람이다. 읽어왔는지 책? 네. 아, 그래요? 우리 정프로님은 정프로님이 읽은 책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뇌가 하는 일이 마음인데 그 마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 진화의 산물이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결국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편으로는 유전자 기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밈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네. 치면 유전자 기계이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지식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에 답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답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냉큼 달려가서 구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은지심이죠.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없느냐는 다른 문제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존재다. 도덕적인 존재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도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려고 하는데 못한 거죠. 인간을 되게 낙관적으로 보시네. 우리 그때 토론 끝나지 않았나? 성선성악 그 얘기군요. 그때 입장 그대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 정프로님 얘기도 듣고 싶어요. 저요? 좀 비루하게 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지구 혹은 뭐 대자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들이 내린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령이요. 네, 그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뭐 부품 내지는 뭐 또 유기체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스스로를 아주 경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런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담담하게.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정 생각이 안 날 때는 좋아요나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김범준 교수님 과학에서 좀 놀러 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철학자 또 과학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도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